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계약해뒀으니 이번 주 안에 짐 정리하세요. 그날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한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을 떠나보낸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일했고 퇴근 후엔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던 남편은 결국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이 가빠 병원에 눕게 된 지 넉 달. 그토록 버티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기침조차 힘겹게 토해내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떠나면 내 친구 상호가 뭔가를 내게 줄 거다. 그건 내가 마지막까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부디 꼭 받아야 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제 손을 놓고 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저는 한순간에 세상을 잃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국화향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얀 수의도 채 접히지 않은 채 며느리 오유진이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힘들어요. 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계약해뒀으니 이번 주 안에 짐 정리하세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겨우 버티던 제 마음에 칼날 같은 말이 꽂힌 겁니다. 아들 김태수마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줘. 빚이 너무 많아. 이 집은 팔 수밖에 없어. 당분간만이라도 유진이 말대로 거기서 지내세요.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 제 인생이 담긴 보금자리를. 장례가 끝난 지 2시간도 안 돼 내쫓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이라는 것을. 병실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산소계의 기계음만이 낮게 울려 퍼지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석양빛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침대 위의 한도영의 얼굴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마치 종잇장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 거칠고 굳었던 손바닥은 한 줌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나 도영은 겨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보, 제발 말씀하지 마요. 힘드실 텐데.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남은 기운을 다 짜내든 나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나면 내 친구 상호가 찾아올 거야. 그가 전해줄 게 있어. 내 삶을 바꿀 거다. 그러니 꼭 받아야 해. 잊지 마. 그리고 평생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도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은 끊어지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순의 절규가 병실을 찢었지만 남편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이웃 몇몇과 친척들이 조용히 다녀갔을 뿐 빈소는 한산했습니다. 정수는 상복을 입은 채 남편의 영정을 붙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아들 태수와 며느리 유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영정 앞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휴대폰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유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장례 내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문자를 주고받았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임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채업자들 또 연락 왔어.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진짜 끝장이래. 유진이 태수의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잖아. 제발 그만해. 태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깨졌습니다. 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뭐라고?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일 바로 짐 빼세요.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 계약해놨어요. 시설도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합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지금 장례 치른 지 몇 시간이 됐다고? 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침을 더 차갑게 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칠 판이에요. 어머니까지 휘말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 팔고 정리해야 해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정순의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내쫓기는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습니다. 상호가 전해줄 게 있어. 꼭 받아야 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떠났고 남은 가족은 자신을 짐짝처럼 내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한가운데 상호가 전해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궁금증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은 다시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들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자를 들썩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함께 쌓아온 삶의 흔적이 하나하나 상자에 담겨 트럭에 실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장롱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과 결혼반지가 든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유진은 차갑게 시계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정리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옵니다. 시간 맞춰 치우지 못하면 계약이 꼬여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 집마저 낯선 이의 손에 넘어가야 한다니요. 아들 태수는 방 한구석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제 눈을 피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 장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마음은 아픈데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까지 찾아와 욕을 하고 협박을 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인데. 하지만 유진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계약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아직 집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미 짐짝처럼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결국 박스 5개로 줄었습니다. 사진첩, 결혼반지, 남편의 안경, 낡은 노트까지. 평생의 삶이 고작 몇 개 상자에 담겼습니다. 좋아요. 이제 끝났네요. 어머니, 따라오세요. 지하 단칸방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곧 낯선 이가 그 꽃을 짓밟고 지나가겠지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하 단칸방은 건물 뒤편으로 난 좁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햇살은 닿지 않았고 축축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군데군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고 해봐야 무릎 높이쯤 달린 작은 틈이 전부였고 거기서 보이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인도 위 사람들의 발과 자동차 바퀴뿐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보일러도 되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딱입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이에요. 관리비 3만 원 따로고요. 매달 25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언제든 얘기해. 그래도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스스로 붙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도 발길을 돌린 뒤 지하 단칸방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박스 5개와 제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희미했고 습기 어린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내가 떠나면 상호가 전해줄 게 있어. 꼭 받아야 해. 저는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삶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지금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의 첫날 밤. 저는 낯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웠던 방은 해가 지자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벽 모서리마다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어디선가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나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가로등,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도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이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스 위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지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좁은 싱크대에는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머니에서 작은 빵 조각을 꺼내 씹었지만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푸석한 빵을 억지로 삼키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더 축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등까지 차가운 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의 체온 대신 싸늘한 공기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다시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호가 전해줄 게 있어. 꼭 받아야 해.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그 말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말자.
당신이 남긴 게 무엇이든 반드시 확인하리라. 지하 단칸방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도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사람들의 발목과 자동차 바퀴만 비추었고 그 속에서 제 삶도 그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습기가 배어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사진첩을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상우입니다. 저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 변호사 장상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도영이 형이 떠난 뒤 많이 힘드셨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보니 그 사람이 없는 현실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상호 씨, 도영이가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가 전해줄 게 있다. 꼭 받아야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묻자 상호 씨의 얼굴에 순간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작은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형님이 임종 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반드시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손끝이 떨려 글자를 더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호 씨?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형님이 말씀하시길 정순이가 이걸 보게 되면 혼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수님, 놀라지 마시고 꼭 혼자 조용히 열어보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 씨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 안을 둘러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지내십니까?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결코 이렇게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와 유진이가 저를 여기로 밀어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상호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태수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지만 형수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남긴 걸 확인하시면 분명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날 밤 상호 씨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봉투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무겁고 두툼한 봉투.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별것 아닌 내용이라면?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담겨 있다면? 저는 봉투를 작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봉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받아야 해. 내 삶을 바꿀 거야. 그날 눅눅하고 어두운 지하 단칸방 안에서 저는 절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처음 느꼈습니다. 지하 단칸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내려와 얼룩을 만들고 바닥은 눅눅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정수는 낡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가슴이 죄어오더니 거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컥, 컥. 입을 틀어막았지만 흰 손수건 위로 붉은 자국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얼른 손수건을 접어 품속에 감췄습니다. 괜찮아, 습기 때문이겠지. 괜한 걱정만 늘어놓으면 더 초라해질 뿐이야. 하지만 기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요? 남편의 빈자리에 대고 혼잣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태수와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 때와는 달리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불안과 초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태수야? 제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이 아이들이 저를 지하로 밀어넣던 순간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 유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하다가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태수가 몇 년 전부터 투자한 일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은행 대출로는 막을 수 없어서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사채, 태수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걸. 태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조금만 빌려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이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원금보다 더 큰 빚이 돼 버렸어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갚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집을 팔자고? 너희 아버지랑 내가 40년을 살며 뒷담 흘려 지켜온 그 집을? 유진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지금 여기는 월세 20만 원이니 아버님 계실 때 드시던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금이라고 해봐야 빠듯한 생활비였는데 이제 병원 약값만 해도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 자식이 맞니? 내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안 팔면 저희는 다 끝장입니다. 저희가 무너져 내리는 걸 어머니는 그냥 보실 건가요? 저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곁에 서 있지 않고 저를 지하 간칸방으로 몰아넣은 아내 편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옥처럼 지하로 내쫓고도 아직 부족하냐? 내 집까지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겠니? 제 울분 섞인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아세요? 저희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태수가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마당에 꽃나무와 오래된 장독대, 아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흔적이 가득한 집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지키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면 너희 뜻대로 해라. 제 입에서 떨어진 말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40년 지켜온 삶의 터전까지도. 그날 밤, 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저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이 아이들이 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겼다는 비밀이 있다면 제발 지금 제게 힘이 되어 주세요. 어둠 속에서 봉투가 있는 서랍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지하방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던 정수는 갑자기 숨이 가빠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기침은 더 깊어졌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가져간 순간 다시 붉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야. 돈도 없는데 괜히 알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곁에 없는 지금 병마마저 덮쳐온다면 자신은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여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식사는 대충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제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흙 묻은 채소들이 쌓여있는 좌판 앞에서 싼 배추 한 포기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두 손 가득 들고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고 누군가 그 쇼핑백들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애가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날 지하로 메몬 그 애가. 유진은 쇼핑백을 차에 실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쇼핑이라도 해야 살겠어. 그래도 우리 집 이번에 곧 현금 들어오면 한숨 돌릴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현금이란 곳, 남편과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을 팔아치운 돈이란 걸.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줍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단칸방의 축축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환하게 웃던 얼굴,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곰팡이 냄새에 숨이 막혀 살아가는데 저 애는 웃으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구나.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껏 저는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제 희생 위에 올라타 웃고 떠드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서랍 속 상우 씨가 전해준 봉투. 며칠째 손도 대지 못했던 그것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이 참담한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쉽게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의 웃음소리가, 그 쇼핑백이 제 눈앞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대로라면 나는 평생 이 지하에서 썩어가고 말겠지. 저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진첩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봉투는 며칠째 내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만지기만 하고 도로 밀어 넣기를 반복하다가 그날 밤 나는 마침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빠와 몇 번이나 멈칫했지만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건 내가 마지막까지 준비한 거야. 혼자선 두려울 거다. 하지만 상우 말을 따라 내가 이걸 쥐고 있으면 누구도 널 함부로 못한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나는 서류 맨 앞장을 펼쳤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손도 대지 않고 묵혀두었던 시골 땅. 재개발에 편입되며 보상금 액수가 100억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종이를 덮었다 펼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군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뜨거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문을 걸어 잠그듯 열쇠를 베개 속에 감춘 뒤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더 세차게 뛰어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로 실려갔습니다. 검사가 이어진 뒤 의사가 무겁게 립을 열었습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이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간 기능이 크게 손상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식 없이는 몇 달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식. 내 입술은 말라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론 시한부 길어야 석 달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내게 남은 시간이 고작 석 달이라니. 눈물이 이마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의사의 물음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태수와 유진은 아직 몰라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알려봤자 나를 걱정하기보다 저 돈을 어떻게 움켜쥘지만 따질 게 뻔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봉투, 상호 씨의 손, 그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로비 의자에 앉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속 장상호라는 이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곧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호 씨 시간이 많지 않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호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류와 함께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 전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태수 씨와 유진 씨에겐요. 알겠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길이 보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하방에 돌아와 문을 닫자 눅눅한 냄새가 다시 덮쳐왔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여보, 제가 갈게요. 당신이 닦아놓은 길로. 나는 봉투를 소금 밑단에 넣어 몸에 붙였습니다. 열쇠는 다시 베개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상우 씨에게 간다. 공증, 보관, 위임 준비할 건 다 준비한다. 아들에겐 아직 말하지 않는다. 심장은 두렵게 뛰었지만 그 박동은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너짐과 결심의 경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 단칸방에 몸을 눕혀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날로 깊어졌고 가슴은 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새벽마다 손수건이 붉게 물드는 걸 감추느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며느리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는 다니고 계시죠?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속에 가시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품속에 감추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도 크셨을 텐데 건강 꼭 챙기셔야죠. 유진은 방 안을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서랍장, 구석의 박스, 벽에 걸린 남편 사진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봉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준비해두었던 그 서류. 설마 이 아이가 눈치를 챈 걸까? 저는 침착한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여기 방은 습해서 몸이 괜히 더 기운이 없는가 보다. 내 말대로 건강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나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도 여전히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 안 하셨나요? 예를 들어 돈이나 땅 같은 거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니? 내 시아버지가 평생 손에 쥔 거라곤 공장 월급이 전부였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유진의 눈길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겠죠, 뭐. 그런데 요즘 세상에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숨겨둔 게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꼭 말씀하세요. 도와준다는 말은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깔린 건 내놓으라는 탐욕임을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묵묵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아이들 눈치까지 보며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어요. 유진은 한참 더 머물다 휴대폰 통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봉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길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말 것이다. 며칠 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장상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이자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실 문을 열자 상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형수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인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 늘 의젓하게 앉아있던 이 친구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아 앉자 상호 씨는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형님이 돌아가기 전 저에게 맡기신 서류입니다. 반드시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한번 확인한 보상금 통지서와 함께 공증서류와 위임장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형수님, 이 토지는 재개발로 편입되며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100억 원 이상입니다. 현재로선 형수님 단독 명의로 처리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다시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태수와 유진은 어떻게 나올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상호 씨,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상우 씨는 잠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곧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더더욱 이 돈을 지켜야 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형수님은 또다시 내몰리고 말 겁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말한다면 제게 돌아올 것은 감사나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일 뿐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길을 지키겠습니다. 상호 씨,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상호 씨는 힘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세상의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빛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에는 오히려 분명한 길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사무실을 나와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 상우 씨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제 가슴 속 결심이 저를 앞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우 씨의 사무실을 다녀온 뒤 마음이 한결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보상금 서류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자 지켜야 할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태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집 근처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 두터운 패딩을 입은 남자 셋이 태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고,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을 비비며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진짜로 갚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나 남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김태수 씨,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미 원금은 진작에 넘어섰어. 이자만 해도 산더미야.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내 집이고 뭐고 다 쓸어가겠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절박했고 사채업자들의 말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니? 남편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태수는 성실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손을 대면서부터 삶이 무너져 내린 듯했습니다. 조금만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돈이 이제는 아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흩어지고 태수가 홀로 주저앉자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아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지독한 피로와 두려움이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껴안고 싶었지만 손이 차마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남편의 장례 직후 집에서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태수야, 사채라니 너 언제부터 이런 길을 걷게 된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사업이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은행 대출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진이 사채라로 써서 버텨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구나.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내게 손을 벌리면 어떡하지?
내가 쥐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또다시 나를 내몰지 않을까? 아들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여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엄마도 지금 마음이 무너진다.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살인 사체의 그림자는 너무도 거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단칸방에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 서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게 힘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민으로 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말하지 않는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비밀은 결코 내어줄 수 없다. 지하 단칸방은 낮에도 늘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햇살 한 줄기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날마다 기침에 시달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벽에 스며든 습기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이불은 금세 눅눅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좁은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은 점점 더 가빠웠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대자 다시 붉은 자국이 선명히 번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셨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곁에만 있어도 이렇게 무섭지 않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새 기억은 저를 오래전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날, 공장에서 땀 흘리던 모습, 쇳소리가 울리는 현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며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퇴근 뒤 좁은 단칸방에서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던 시간. 남편은 수나 우리 태수는 기필코 공부시키자며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들이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웃음소리가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태수야, 내가 자라 의젓한 청년이 되었을 땐 아버지도 나도 참 자랑스러웠단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은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모서리에 번진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저는 지하의 눅눅한 방 안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때 귓가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상호가 전해줄 게 있어. 꼭 받아야 해. 그 말은 제게 희미한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 여보가 남긴 길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선 안 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말 없는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걔겐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남긴 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눅눅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지나갔고 자동차 바퀴 소리가 창문 틈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다른 소리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
그리고 아들의 절망 어린 얼굴. 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태수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 아이를 다 버릴 수도, 그렇다고 다 내줄 수도 없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은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모서리에 맺힌 습기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다가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걸어가니 좌판 위로 아침 햇살이 디스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싼 값에 나온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번쩍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곁에는 친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웃으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매끈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쇼핑백을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애가 사채업자에게 쫓겨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던 애가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구나.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응.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썼어. 걱정 마. 곧 집 정리하면 큰돈 들어오잖아. 그러면 다 해결돼.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팔아치우면 자신들이 숨통이 트일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오자 눅눅한 공기가 다시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내던지듯 구석에 놓고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와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눈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여보, 저 애는 제 병도 제 눈물도 모른 채 제 집만 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곧 모든 게 자기들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는 서늘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는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 당신이 남긴 걸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일어서야 한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손바닥에 닿자 심장 박동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웃음소리와 쇼핑백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 위로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상호가 전해줄 게 있어. 꼭 받아야 해.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이 아이들 마음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선택한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상호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의사 말이 시간이 많지 않답니다. 순간 상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은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당신을 만날 힘도 있으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책상 위에 놓인 손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형님이 남긴 보상금은 이미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성수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쓰실지 분명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유언장 초안입니다. 형수님이 서명만 하시면 언제든 공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냉혹한 사실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상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이들에게 그냥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태수는 이미 빚에 휘말려 있고 유진은 욕심만 가득합니다. 이대로라면 그 아이들을 더 망가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겠지요.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손자 교육비로 따로 지정하시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시는 겁니다. 형님도 아마 같은 뜻이셨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런 걸 생각하며 제게 맡기신 거였군요. 저는 한참 동안 종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피와 땀으로 모은 집과 땅, 그것을 끝내 빼앗기지 않고 뜻 있는 곳에 남기는 것.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유언장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죄어왔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상호 씨가 종이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형수님의 뜻은 법적으로도 지켜질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무얼 남길지 제 마음뿐이네요. 사무실을 나와 골목길을 걸을 때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탐욕도 태수의 나약함도 이제는 제 결정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제게 맡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라는 부탁이었군요. 며칠 전부터 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 시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연세와 체력을 고려하면 수술 자체가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오는데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구나. 혼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시골 땅 보상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위해 우편을 보냈다가 마침 제가 병원에 간 사이 태수가 우연히 받아본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렇게 허망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100억 원, 이게 다 어머니 앞으로 나온 돈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땅이었단다.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야. 나도 최근에 알게 됐지. 그 순간 방문이 쾅 열리더니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수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었어.
100억 원이라니. 어머니, 이제 됐네요.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손뼉까지 쳤습니다. 빚도 다 갚고 집도 다시 살 수 있고 아이들 미래까지 보장됐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매병을, 내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냐? 그러자 유진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해집시다. 오래 사시긴 힘드시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을 테고요. 어머니가 떠나시면 이 돈은 당연히 태수에게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로 새 인생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머니도 마음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 내가 사람의 자식이냐? 시어머니가 죽어야 내 인생이 편해진다고. 지금 그걸 내 앞에서 말할 수가 있니? 유진은 고개를 젖히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저희는 사채에 쫓기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이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어머니께서 더 버티신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차라리 빨리 정리되는 게 저희 입장에선 낫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제 생명이 숫자로만 계산되는 듯한 모욕감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때 태수가 벌떡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유진아.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울부짖듯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병마랑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돈 얘기를 입에 담을 수 있냐고. 유진은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제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사채업자들이 문 앞까지 찾아온다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 돈 한 푼도 못 쓰잖아요. 어머니가 떠나셔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태수는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못하겠다. 엄마가 돌아가셔야 우리가 산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매일 죄인처럼 만들었어.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간을 드릴게요. 간이식 제 간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 몸으로 엄마를 살리겠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내 몸까지 망가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니? 그건 어머니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부탁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들로서 마지막 도리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돈만 남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순간 유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 간 이식을 하겠다고? 그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에요. 이 돈, 이 집, 다 날아가 버린다고. 태수는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유진아, 넌 아직도 그 돈밖에 안 보이니? 난 이제 엄마를 잃고 돈을 얻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그 돈 때문에 난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하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인생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당신이 이식을 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책임져요? 그 돈도 결국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거잖아. 당신은 지금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태수야, 내 마음이 내겐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난 이미 살 길을 찾은 것 같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꺼져가던 불씨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힌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이 돈은 내 것이 될 거야. 아무도 방해 못해. 그날 밤 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사랑과 탐욕, 희생과 배신이 뒤엉킨 가족의 민낯을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남은 삶의 방향은 제 스스로 정할 겁니다. 소동이 지나간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맺힌 습기가 느리게 번지듯 제 삶도 오래 미뤄둔 결정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해야 한다. 누구의 계산표에도 내 마지막 시간을 올려놓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호 씨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간 이식 관련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태수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밤을 새운 듯 붉었습니다. 엄마, 검사부터 합시다. 재간이 적합하면 바로 진행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증자는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위험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허락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덮고 낮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같은 시간, 유진에게서는 끊임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당장 그 검사지 취소해. 간 이식이라니. 지금 미쳤어? 당신 몸 상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돈, 결국 당신 몫이야. 왜 스스로 기회를 버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 말도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우리가 있다. 그걸 내가 모른다면 우린 더 이상 같은 집을 볼 수 없겠구나.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기증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위험은 있지만 두 분 모두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 수 있겠구나. 살아서 내가 남겨야 할 말을 내 입으로 하겠구나. 수술까지 닷새. 저는 그 닷새를 제 삶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먼저 상우 씨와 함께 유언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은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 계정에 몰아간 이식과 중증 질환으로 치료비가 막힌 가정에 쓰도록, 손주들 몫은 신탁으로 묵되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 계획을 제출했을 때 생활학업병원비 용도로만 인출 가능하도록, 제 생활비와 임종, 장례, 기부 예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기증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항목으로 추가 지정. 무엇보다 제 의사 없이 누구도 이 돈에 접근할 수 없도록 생전처분 제한과 집행인 지정을 명시. 서류의 끝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뜻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그날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하 단칸방의 열쇠를 집어들고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게 제 부덕입니다. 한 달 뒤에 방을 뺄게요. 그리고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햇빛이 잘 드는 원룸을 하나 골랐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서랍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 방.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바람 드는 집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창문 큰 집이요. 수술 전날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오늘도 병원 앞에 와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 하자. 유진은 급히 들어왔습니다. 메이크업이 조금 번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그만두세요. 제발요. 이식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태수까지 잘못되면 우리 진짜 끝장이에요. 저는 허리를 세우고 아이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유진아, 너와 나는 오래 함께 살았다. 너의 강단도, 너의 상처도 안다. 하지만 사람의 생을 숫자로만 보는 눈으로는 앞으로 내 곁에 설 수 없다. 오늘 여기서 멈추자. 내가 진짜 원한 게 가족이었는지, 돈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알 날이 오길 바란다. 그 아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미세한 균열이 그 애의 가면에 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진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닫힌 문 뒤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술은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제 눈꺼풀을 스치고 지나가던 마지막 순간,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영 씨, 나 다녀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오후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돌처럼 무거웠지만 통증 사이사이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스쳤습니다. 커튼 너머로 낮게 들리는 숨소리 하나, 태수였습니다. 배에 밴드를 감고 누운 아이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붙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살았다, 태수야.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며칠째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선택 존중 못하겠어. 이혼하자.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태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끄고 말했습니다. 엄마, 붙잡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야 하는데 우리는 계산했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각자 살아야 할 길이 있다. 내가 사람으로 남아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퇴원수속을 밟던 날, 상우 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재단 계정과 신탁 계좌 모두 개설 완료입니다. 그리고 지하방 계약 해지 확인서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상우 씨, 내가 오늘만큼은 환자가 아닌 사람 같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 바람이 불어와 초록불 위로 흰꽃씨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봄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가 뛰어오고 남편이 웃던 그 마당의 바람. 새 집으로 들어온 첫날, 저는 커다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바닥을 넓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누렇게 마른 이불에 초록 냄새를 묻혔습니다. 여보, 돌아왔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햇빛 뜨는 집으로. 며칠 뒤, 저는 재단 통장에서 첫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간 이식 대기 중인 가장에게 미납된 간병비로 수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기 너머로 그 아내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아주 가만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아. 태수는 매일같이 재활 일정을 지켰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환해졌고 걸음이 곧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공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제가 벌어서 갚고 싶어요.
다시 빌려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가는 길이 멀더라도 내 발로 걸어가야 한다. 엄마는 창가에서 불을 켜고 있을게. 가끔은 유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쁘기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라진 틈을 안고 삽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숫자만 쌓이면 차가워지지요. 그 아이의 틈에는 오래전부터 바람 대신 계산이 불어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바람이 잦아들고 그 아이도 자신을 용서하기를 저는 멀리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문은 이제 더 이상 그 계산을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남편의 영정을 새 액자에 옮겨 놓았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람이 남긴 길은 남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첫 기부 집행, 손주 신탁, 조건 변경 없음, 아들 재활 지속, 햇살 충분. 해가 기울 무렵 태수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새 출발 기념일이래요. 아이의 장난스런 표정에 저도 웃었습니다. 초 2개를 꽂고 우리는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태 잘 버텼습니다. 당신이 남긴 길에서 이제는 제가 앞서 걸어보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작은 박수가 방 안에 부서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하의 눅눅함 대신 새집의 공기는 가벼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번쩍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조심스레 옮겨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저는 제 기적을 다음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삶은 누군가의 계산표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제 뜻으로, 제 속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불을 끄는 날이 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람이 남긴 길은 남으니까요.